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란과 같이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또 아랍 국가들 공통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란이 약해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태에서는 이란과 걸프 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걸프 국가들은 우선 아랍 국가들이고요. 전통적으로 수니파 비중이 높지만 바레인 같은 경우는 시아파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걸프 국가들은 이렇게 동질성이 있습니다. 걸프 지역 협력 회의 같은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신들과의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어떤 국제 기구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하나죠. 페르시아계 국가는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은근히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기를 이제 걸프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지도에서는 페르시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랍 친구들은 또 이거 아라비아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친구한테는 절대 여러분 아라비아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고요. 아랍 친구한테는 굳이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걸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치면은 독도, 다케시마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들이 인식할 수 있거든요. 걸프 국가들과 이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일단 명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이라는 국가는 신정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이슬람 법학자들이 통치하는 체제인데요. 상당히 특이하죠.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서 대통령이 있는 이런 공화국 체제인데 이 체제를 이란은 걸프 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리 조직 같은 걸 거느리고 있는 거죠. 걸프 국가들은 대체로 보면 왕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그 정치 사상에 대해서 엄청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한다면 걸프 지역 국가들과 현재 이란은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고요. 걸프 국가는 특히나 이란을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슬람 세계라고 하지만 순니파, 시아파 그리고 정치 체제의 차이로 인해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상당 부분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란과 걸프 국가가 서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란이 계속해서 이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걸프 국가들, 특히나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을 이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공격받아야 되고 걸프 국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략 피해 입은 액수가 2,700억 달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 국가들도 자신들한테 배상금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걸프 지역 국가들은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들도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걸프 국가들과 이란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참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상당히 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국가들이 실제 참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란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교부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걸프 국가들과 이란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란이 처음에 드론을 공격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신속하게 잘한다. 이거 상당히 저는 이란에게는 오히려 전 자충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카타르 같은 국가는 이란 편을 상당히 들어줬던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란과 같이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카타르를 공격한 거는 충분히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국가인데 이란이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해서 이란이 이번엔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군 주둔에 오래 의존해왔는데 지금은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카타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레인에는 미국 제5함대 기지가 있고요. 카타르는 중동 최대 미군 기지도 있고 해서 많은 걸프 국가들 중에는 미군 기지가 있죠.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안보를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분들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지역 가면 엄청나게 많이 진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제 부분은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경제 부분은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안보는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보는 미국으로 가고 경제는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는 느껴집니다만 지금 당장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드론 공격이 날아왔을 때 지금 막아줄 수 있는 국가가 누구냐 했을 때 그래도 미국밖에 없다는 점이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천궁이 많이 활약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것도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 밖에서 우리가 틈새 시장 같은 형태로서 천궁의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 미국과 오랫동안 계속 교류해왔고 무기 체제도 미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이번 기회에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관계를 끊겠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안보를 의존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걸프 국가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걸프와 미국 서로 양쪽을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이 관계는 저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란이 말하는 미군 철수는 어디까지를 뜻한다고 봐야 하나요?
이란 같은 경우에 미국 측에 이제 요구한 사항들이 있죠. 그런 요구안들을 보면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걸프 지역에서 미군 기지 같은 거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미군이 이 지역을 철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는 현재 인태 지역이라고 하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레인에 중동 미 5함대 기지가 있고요. 카타르에는 중동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미국이 버리고 나간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뭐 이란이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언젠가는 여기 이 함대라든가 이 공군기지 다시 이용하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고 나간다고 처음에 전망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미국이 자신들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죠.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나갈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까지 철수를 한다면은 이 자리에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 미국이 저는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바라는 건 이제 미군 철수인데 미군 기지를 중동에서 전부 다 나가라? 이거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란이 지금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거는 미국이 철수 안 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이란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협상안을 내놓았을 때 조금 더 높은 요구 조건을 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징적인 구호로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치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중에 아마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은 지금 어디서 가장 크게 갈리고 있나요? 협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휴전 기간이긴 한데 미국은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이란을 계속 고립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공격 재개할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린 것까지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조금 더 서서히 전략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작전을 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공습을 감행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최고 지도자는 모스타바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아흐메드 마히디라는 사람이 지금 뭐 실세라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사람 정말 참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흐메드 마히디라는 사람이 해외 작전 총사령관인 쿠드스군 초대 사령관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쿠드스군이라는 것이 이란의 뭐 헤즈볼라를 비롯한 해외 조직들을 관리하는데 헤즈볼라가 1994년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유대인 회관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85명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모사드라든가 이런 조직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을 합니다. 마히디라는 사람이 이란의 실세로 좀 불리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저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란을 테러 정권이라 불러왔고 혁명수비대의 사람들 전부 다 뭐 참수할 목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마히디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민감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강경하다 볼 수 있겠고요. 아랍 국가들도 이쯤에서 좀 미국이 그만두길 바랄지 아니면 이란을 다시 못 일어나게끔 해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만들지 국가마다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이란을 확실히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봤을 때 전체적인 목표는 이란을 계속 약화시켜야 된다는 목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약화시킬지 현재 미국의 입장은 해상에서의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까지 약화시키는 것 이스라엘을 좀 더 나아가서 모스타바라든가 마이디 같은 지도부를 완전히 전부 다 참수하고 체제를 교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크게 갈린 것 같습니다만 미국, 이스라엘, 걸프 아랍 국가들 공통적으로는 이란이 약해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입은 손해가 크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미국이 입은 손해를 보면 미군 중에서는 13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다른 전쟁에 비하면 적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고 이제 공수 위주로만 갔었고요. 파사고 같은 게 있어서 13명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희생자가 있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전쟁을 이제 미국이 시작할 때 주요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동맹국들을 기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맹국들이 나서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은 자유진영의 리더로서 어떤 가치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좀 챙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동맹을 좀 거래 대상으로 본다는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동맹들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을 수 있죠. 그리고 나토라든가 우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도 미국과 이번 전쟁에 대해서 시각차도 보이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 점도 있고 이번 전쟁을 왜 했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점이 있다면 뭐 인명피해도 13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냐 이것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맹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미국 국내에서도 좀 이번 전쟁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미국이 현재 좀 잃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것을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위대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이 전쟁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찰해 보면서 미국이 잃은 것이 많은지 얻은 것이 많은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오래 흔들리면 중동 전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동 전체 판도는 이스라엘은 우선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계속 전쟁 계속할 것 같고요. 이란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데 협상으로 끝난다면 이란은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겁니다. 얻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 체제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뭐 이란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란은 뭐 저항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뭐 제재 속에서 좀 가난을 버텨왔기 때문에 잘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고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일어났던 시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경제난이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점점 갈수록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 시위라고 보는데요. 그런 요구를 과연 이란이 전쟁 후에도 이 체제가 유지됐을 때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우려되는 거는 이란은 여름 되면 가뭄 사태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란이 처한 상황이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요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란은 이번 전쟁을 넘기더라도 여러 고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까지 이란은 중동의 강국이라는 위치는 좀 고수하고 있었는데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많은 타격을 입었고 이번에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기반까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란이 좀 재개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른 국가들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 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도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금융 허브라든가 AI 허브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꿈꿨는데 이런 국가들도 결국에는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중동이 이렇게 위험해 하면서 뭔가 멈칫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전 2030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은 걸프국가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걸프국가들이 조금 좀 위축되고 이란은 상당히 많이 퇴보한 상태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미지는 이번에 헤즈볼라 레바논 공습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미지가 안 좋고요. 그런 점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좀 짊어져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번에 공군력을 비롯해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또 한 번 다시 증명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마도 상당히 이제 강국으로 계속해서 그 입지를 굳힐 것 같고 요번에 스포트라이트는 덜 받았지만 중재국으로서 참여한 국가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가 요번에 이란 미사일이 3번 날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견제하기 위해서 튀르키예가 수니파의 자신들이 맹주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면서 중동에서는 아마도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경쟁 구도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걸프 국가들 중에는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해서 조금 더 부상한다면 이스라엘 전통적 군사 강국이면서 요번에 확실하게 군사력을 보여줬고요. 튀르키예가 중동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한다면 크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렇게 3강 체제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란은 다소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충돌 과정에서 한국이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번에 하여튼 전쟁을 통해서 외국의 전쟁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먼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원유가 이제 통과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긴장이 고조되니까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페르시아 안에 우리 유조선들 26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조금 더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산 원유 같은 걸 이제 많이 현재 그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이 원유 수입 같은 것들도 다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이긴 합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위기를 또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낳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번에 이란에 드론과 미사일 같은 걸 많이 요격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천궁2죠. 그것이 엄청나게 더 높은 명중률을 보이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과 우리나라 사이
사이에 좀 더 이 천궁 2를 통해서 더 이제 관계가 또 밀접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어떤 중동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에 있는 전략물자 같은 것들이요, 전략자산 같은 것들을 중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북한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해외 미군 기지를 운용할 때 언제든지 우리 주한미군도 미국이 중시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언제든지 주한미군이 이제 옮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실한 거는 이것은 남의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경제 그리고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중동 갈등에서 한국의 무기가 많이 쓰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략이나 방산 이해와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천궁2가 요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많이 활약을 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더 요구를 했죠.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천궁2가 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호환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뭐 나토 회원국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 경쟁하거나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 나토라든가 미국제 무기를 쓰고 있는 국가들로 우리의 수출길이 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극이고요.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무기 같은 것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나라 무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가슴 아픕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방산 산업이 훨씬 더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미국과 경쟁하기보다는 미국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틈새 시장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저는 우리나라의 관계, 미국 방산 산업 분야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저는 서로 간의 어떤 보완 관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충돌을 통해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걸까요? 우선 이란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핵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란은 계속해서 주장할 것 같고요.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 특히나 핵 주권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핵 주권은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유명한 핵과학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암살된 그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순교자라고 부르면서 초등학교 교실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 사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체제를 뭐 결속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란 지도부도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다, 권力투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 사회 역시 지난 1월 반정부 시기로 상당 부분 많이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이란이 어떻게 전쟁 결말이 날지도 두고 봐야 되겠고, 어떤 체제가 될지, 이 체제가 계속될지 오히려 더 국민들을 억압하는 군부 독재 체제로 전환이 될지, 뭐 군부 독재 체제 최고 지도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뭐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이끄는 집단 체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란은 어떤 뭐 미국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 미국 역시 자신들이 계속 세계 패권국이면서 중동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우리가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양측 다 하여튼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양측 간의 체면이랄까요, 자존심 싸움 때문에 협상자에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SNS에 이란의 여성 이제 사형수 8명 사진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서 사형을 연기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란 측은 뭐 트럼프 요청에 따라서 사형 연기한 적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사형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다만, 저는 그 메시지가 그전에는 핵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인권 얘기를 꺼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란의 인권 문제 언급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시위에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요. 강요라든가 공문에 자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전쟁 상황이랑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란 사법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어린 사람들까지 공개 처형 당하고 교수형 당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하여튼 이번 충돌을 통해서 핵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양국 간의 의제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란의 인권 문제 얘기를 꺼낸 것은 저는 이란
이란 안에서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보내준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전쟁, 핵, 그다음에 해협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는 이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들의 전략도 바뀌고 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죠. 그런데 뭐 그린란드 때문에도 서로 간에 좀 삐걱거리는 게 있었고, 이번에도 미국은 나토는 뭐 이렇게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계속해서 나토라는 거대한 대서양 블록을 통해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미국도 나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탈퇴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관심을 줄이겠다, 뭐 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유럽도 이제 스스로 좀 일어서는 법 같은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좀 거대한 가상의 적이 있는 상황에서, 러우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유럽 국가들은 안보는 좀 미국에 맡기는 대신에 그 복지라든가 이런 데 신경 쓰면서 경제 같은 것을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신들도 안보라든가 이제 방위비 같은 거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도 이제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을 할 것 같아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중동 안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중국 역시 오른 유가를 통해서 이제 석유를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휴전 중재할 때 이제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파키스탄 뒤에서 또 중국도 중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 부분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했다 이런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뭐 규범을 중시한다든가 다자주의 규범을 중시한다든가 다자주의 원칙을 뭐 중시한다 이런 얘기로 나오면서 미국과 차별화된 외교 전략을 펼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만,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같은 것들을 예전에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워낙에 원유 공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 공급 같은 걸 허용해주는 분위기고요. 그 돈을 통해서 러시아산이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러시아는 빨리 러우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달려있을 것 같고요. 러우 전쟁을 또 해결할 때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 이번 전쟁이 끝나봐야지 유럽, 중국, 러시아 또 계산서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유럽이 지금 현재 가장 절박함을 느낄 것 같고요. 중국은 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갈등이 계속되는 거 원치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는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신들의 원유라든가 가스 같은 것들이 뭐 비싼 값으로 파는 건 반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러시아도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세력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호르무즈와 에너지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정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란과의 어떤 소통도 채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죠. 우리 유조선 같은 것들이 좀 이제 26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아래 갇혀 있으니까요.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 프랑스 주도로 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지금 안정화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참여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이제 개입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가 찾아온다면 저는 기뢰 같은 문제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통항할 때 상당히 이제 위험 요소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이제 국력도 상당히 이제 강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원유 수송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뢰 제거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우리도 동참해서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꼭 봐야 할 신호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이제 협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면 전쟁이 재개되느냐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양측 실무진들 사이에서 조율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신들의 제안을 가지고 만남을 가질지 그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쟁일 텐데요. 그러면 전쟁이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또 전쟁이 전개될지, 이스라엘이 먼저 할지 미국이 먼저 할지 아니면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이
미국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을 할지,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뭐 제한적인 공습을 할지, 아니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발전 시설이라든가 교량까지 막 폭파하면서 기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나갈지, 아니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해상 역공세로서 경제적인 전쟁으로서만 또 한정 지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란은 계속 저항을 하겠습니다만 이란 내에서 좀 지도부 안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란 사회 안에서도 현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총칼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옴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임계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중이라도 혹시라도 이란 내부 안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은 내부 결속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균열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분열되어 있고 통일된 의견을 가져올 때까지 협상을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또 얘기를 나오고 있죠. 뭐 온건파라고 하는 페제슈키안 대통령도 분명히 검열을 받았을 겁니다만 의견 표시했습니다. 뭐 우리는 뭐 분열되어 있지 않다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 갈레바케 의장도 뭐 분열되어 있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모스타바도 대독으로서 메시지 냈습니다. 우리는 뭐 분열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분열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내부 결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결속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부 결속보다는 권력을 혁명수비대 쪽에서 좀 독점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부터 대통령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행정 부분이죠. 인사 부분, 뭐 보고 체계까지도 혁명수비대 쪽에서 이제 간섭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뭐 대통령인 페제슈키안이 뭐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못 만나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실권은 뭐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균열 신호가 있긴 합니다만, 원래 권위주의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만약에 균열돼서 붕괴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직전까지는 진짜 균열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지금 뭐 테헤란에서 내부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추후에 좀 모스타바가 상당히 신변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실제 권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쿠르드 움직임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나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은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기도 했죠. 근데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을 하라는 세력도 있지만, 많은 또 이란의 쿠르드족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거라 했고, 그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동원하는 방법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발로치라는 민족도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요. 그쪽에 발로치라고 하는 민족도 분리 독립 의지가 강하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란이라는 국가 하나의, 이란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민족을 통해서 갈라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중동 질서 전체를 봤을 때 이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성공하더라도 이렇게 쪼개지게 된다면 그거는 중동 질서 전체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스라엘은 이란이 잘 안 되길 바라기 때문에 쪼개길 바란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혁명이 전에는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대 페르시아 때 아케메네스조 때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바빌론에서 풀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페르시아인들 사이에 감정이 원래는 이렇게 나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뭐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뭐 내전을 일으킨다거나 뭐 하는 방법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 방법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쿠르드 변수를 사용한다면 주변국, 저는 튀르키예가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그동안에 테러 단체로 지정했던 쿠르드족의 PKK라고 하는 단체와 지금 이제 휴전도 하고 평화 협상 모드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웃 국가인 이란에서 뭐 쿠르드 문제가 불거지면 여기서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 전쟁에 튀르키예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자칫하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 정부도 개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요. 주변 국가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쿠르드족이라든가 소수민족을 이용해서 뭐 이란을 한번 어떻게 뒤흔들어 보겠다는 이런 수단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공할 확률도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어디까지 미국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협상 찬성파와 반대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상당 부분 많은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의존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미국에 의존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걸프 국가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못할 거고 걸프 국가들끼리 모여서 안보기구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니까 걸프판 나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하기 힘드니까요.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연계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으로부터 많이 공격을 받았고 반대로 미군 기지 외에도 민간 시설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더 많이 생겼고 걸프 국가들이 더 뭉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 사이도 별로 사이가 좋진 않았거든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닌데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뭔가 이제 하나가 뭉치게 됐는데 이란이 노렸던 건 그거 같아요. 너희가 미국 때문에 공격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미국을 원망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원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안보 이런 체계 같은 걸 갑자기 바꿀 수 없거든요. 무기 체계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저는 당분간 걸프 국가들은 미국에 좀 더 의존을 할 것 같고요. 요번에 뭐 미국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요격 시스템을 통해서 이란의 드론하고 미사일도 많이 막아줬거든요. 대략 한 90%를 막아줬습니다. 미국이 10%가 이제 떨어진 것을 못 막았는데 미국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아타겠다. 중국과 러시아 저는 이 중동에 와서 지금의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의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이 아직 중국과 러시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걸프 국가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안보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현재 국교를 맺은 국가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긴 하지만 비밀스럽게는 뭐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 이런 국가들 예전부터 이스라엘하고는 안보 협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밀월 관계 같은 거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서로 간의 좀 안보 분야, 정보 분야에서 협력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란은 지금 공격 범위를 어디까지 관리하려는 건가요? 이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뭐 지나가는 배 같은 걸 뭐 공격도 하고 납포도 하고 있는데 뭐 홍해, 바벨 만데브 해협까지 자신들이 뭐 봉쇄할 수 있다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대리 조직 중에 하나죠. 후티 반군을 이제 참전을 유도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후티 반군은 참전해서 이스라엘한테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홍해를 통하는 바벨 만데브 해협에 대해서 뭐 봉쇄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후티도 이란의 대리 조직이랑 해도 뭔가 조금 더 자율성이 좀 강합니다. 헤즈볼라에 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홍해 전선에 뛰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티까지 가세해서 뭐 홍해 봉쇄에 나간다면 홍해까지도 전쟁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란이 생각하는 공격 범위가 홍해 지역까지 확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뭐 해저 광 케이블을 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인터넷을 끊을 경우에는 이것은 걸프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인터넷이 끊어질 경우에 걸프 지역 인터넷 마비되고 뭐 금융 여러 행정 업무도 마비될 거고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뭐 AI 상당히 허브 관심 갖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곳까지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이 연결된 걸 쭉 따라가 보면 인도까지도 연결돼 있고 뭐 유럽까지도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 완전 차단까지 아니겠지만 속도가 뭐 느려진다든가 뭐 인터넷 지연 그런 문제 같은 거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가능한 한 이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전선으로 따지자면 후티 반군을 이용한 홍해 지역 뭐 인터넷으로 광 케이블을 끊는다면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지역까지 효과를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까지 그런 확전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잘못 읽으면 상황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주변국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미국과 이란 현재 휴전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서로가 오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란 측에서 먼저 어떻게 오해를 하고서 현장 지휘관이 뭐 미국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전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미국 측에서도 지금 현재 뭐 해상에서는 이란 선박 납포하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이란 본토를 향해서 자칫 또 미사일 공격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때부터 전쟁이 재개되는데 미국은 그래도 스스로를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전쟁이 재개되기 전까지. 하지만 이제 말릴 수 없는 존재가 만약에 우리는 이 휴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물론 미국이랑 사전에 뭐 조율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먼저 개시해서 이렇게 전쟁이 또 계속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 내에 현장 지휘관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모스타바가 휴전이다, 뭐 종전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현장까지 그 명령 같은 거 지금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라든가 일선 병사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미국 선박을 보고서 이제 갑자기 발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중재했는데도 이란이 협상에도 안 나오고 미국도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란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란과 파키스탄 관계가 또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겁니다. 만약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4월 10일 1차 회담 있던 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 걸프 지역에 파키스탄 군대가 좀 주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전투기도 와 있고요. 파키스탄 병력 한 13,000명 정도가 좀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이 걸프 지역 우리 공격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우디의 시설을 공격했는데 파키스탄군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파키스탄도 사우디가 공격받고 파키스탄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파키스탄은 전쟁을 하기 원치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라크의 상당수 많은 또 시아파 유명대들이 이란에도 들어가 있는 게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도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라크, 파키스탄, 이란의 이웃 국가들인데 여기까지도 일단은 영향이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지금도 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대략 60%,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고 나프타 같은 게 재료가 안 오면 뭐 타격이 있고 뭐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석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전쟁이 재개가 되고 그러면 이란이 분명히 걸프 국가들 정유시설을 공격을 할 겁니다. 이란 스스로도 정유시설이 제대로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유가가 오를 것이고요. 적어도 가을, 뭐 이번 연말 오히려 이런 정유시설이나 이런 걸 복구하는 데는 뭐 최소 2, 3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요.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요. 우리가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공공요금도 오를 것 같고요. 그러면 전쟁만으로도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유소에서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쟁이 재개되지 않고 빨리 평화롭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은 합의와 이란 체제의 약화 중에서 어떤 목표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미국이 계속 해상에 대한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이 유리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라는 거죠. 더 경제가 망가지고 더 굶주리기 전에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본인이 거래 달인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전쟁을 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거고 미군 축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란 경제는 상당히 좀 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공고해 보이고 강고해 보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따라서 그림자 선단에 의한 석유 수출이 제대로 안 돼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혁명수비대 병사들한테도 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제 같은 경우 오로지 뭐 신앙이라든가 충성심만으로 될 수는 없고 보상이 있어져야 충성심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수비대, 혁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수비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해상 역봉쇄를 자신이 생각하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 체제를 계속 약화시키면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정 안 된다면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어떤 트리거가 중요할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저는 휴전 전에도 하지 않았었죠. 그 전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들을 점령한다, 뭐 하르그 섬 점령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선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휴전이 만약 끝나고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에 지상군 투입을 하겠는가?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는 미군 희생자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크고 또 물가도 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중할 것 같긴 한데요.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뭐 모기떼 고속정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고속정 같은 것들, 이란 해군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기지 같은 걸 타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 지하 터널에 있다면 해병대 병력 같은 걸 상륙해서 조금 파괴하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역봉쇄라고 하죠. 이란에 대한 역봉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많은 해병대들이 좀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란 선박을 납포하고 헬기를 통해서 해병대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있는 배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 배들의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를 사사치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병대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륙
핵작전을 위해서 해병대를 이렇게 많이 모으나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이 해상봉쇄하고 이란 배들을 납파하고 검사하고 이런 작업을 해병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역봉쇄를 위해서 해병대를 이렇게 많이 데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봉쇄가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굳이 지상군 투입 필요성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경우에 공습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결국은 전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주변 항구 도시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도 언급이 됐었던 하르브 섬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뭐 아부무사 섬이라든가 이런 섬 같은 경우들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한 요충지 같은 경우에 오래 상륙을 하되 오래 주둔하지 않는 쪽으로 좀 작전 같은 걸 펼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현재까지 봐서는 역봉쇄만으로도 충분히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 할까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에 의해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차 협상이 있었죠. 이슬람마바드에서 했었는데 양측 간에 마라톤 회담까지 했습니다만 결과를 도출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쟁점은 핵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시간 실무진들이 조율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타결을 하지 못했고 이제 2차 회담을 앞두고서 현재 이란 측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파키스탄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압도적으로 승리자 포지션으로 해서 협상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란 측에 자신이 요구하는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란에 대한 또 해상 봉쇄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 경제를 계속해서 조여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받아달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협상 조건을 받지 않는다면은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끝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그다음에 미국의 병력들이 계속해서 집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란이 과연 그만큼 지금 충분히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같은 것들, 이란은 충분히 휴전 기간 동안에 많이 보충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끝내고 싶거나 아니면은 전쟁으로서 끝내고 싶은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의 제안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핵 문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은 자신들이 핵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요. 미국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인 거죠. 어떤 일몰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구적으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는데 양측 간에 의견이 나온 게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이란은 하지 말라.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역제안을 한 게 5년간 하지 말라. 이 5년간 하지 않겠다. 대신 미국은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딱 나눠서 12.5년 하면 딱 좋겠습니다. 다만 양측이 그렇게 쉽게 양보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10 더하기 10 제안이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란의 핵 주권 문제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약 이란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면 미국이 동결 자산을 먼저 해제해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양측 간에 공방전이 있었다면 2차 회담 협상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측 간의 협상을 가장 가로막는 국면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를 시작하면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아예 회담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하여튼 회담장에서 토론할 주제는 논의할 주제는 지금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회담에 나가기 앞서서 이란 측은 먼저 미국이 자신에 대한 역봉쇄라든가 적대 행위를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해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가게끔 압박을 가하면서 경제적으로까지 지금 이란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항복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란 내 이제 강경파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권력이 좀 다시 한번 좀 재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란 측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고 결국 누가 승자일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이제 부딪히는 부분은 역시나 핵 문제인데요. 이제 우라늄 농축을 몇 퍼센트를 허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몇 퍼센트를 허용한다면 몇 년간 할 것인지가 이제 양측 간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란에는 60%까지 고농축된 우라늄 440kg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란은 계속해서 고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알아서 희석을 해서 우리가 쓰는 걸로 하겠다. 정 못 믿겠다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감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양측 간의 문제가
분위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미국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어떻게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절충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양측 간에 실무진들 간에 계속 얘기를 해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회담장에 나가기까지 이란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란 내부 분위기는 회담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굴욕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갈리바프가 대표단 장에서 사임해야 된다, 국회의장직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협상을 반대해왔던 혁명수비대를 위시한 강경파들이 초강경파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 문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가기 앞서서 먼저 미국이 또 역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제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나가지 않겠다. 여기서 지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먼저 이란이 핵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은 경제제재 해제라든가 동결자산 해제를 해주겠다는 쪽이고 이란은 먼저 동결자산 해제 같은 걸 해주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래서 순서의 차이도 있고 핵 문제 차이도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역봉쇄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란이 나올까 말까를 빨리 결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누가 이길 것이냐는 저는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담 있죠. 5월 1일 되면은 의회와 함께 의회와 이제 대통령 사이에 전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문제 한번 제기가 될 거고요. 11월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폭등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인내할 것이냐. 이란 측은 지금 경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요. 경제 좀 붕괴 상태라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쪽에서 해상 역봉쇄를 하면서 혁명수비대의 자금원이었죠. 그림자 선단을 통한 수출들도 막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 석유 수출 못하면 하루에 5억 달러씩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느냐가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협상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먼저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보면 이란 내에서 이제 강경파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든가 외무장관을 온건파로 분류를 하자면 둘 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온건파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협상을 하고 미국에 양보할 것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대가를 얻어야지만 이란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좀 현실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본다면요.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초강경파들 그 안에서는 물론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협상단 단장을 맡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강경파 중에서 이제 협상에 나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용 강경파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핵 주권을 계속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미국과는 끝까지 싸워야지 우리가 체제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금 시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양측 간의 시각 차이가 있고 지금 혁명수비대가 온건파를 상당 부분 지금 몰아붙이면서 지금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스타바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일 때 나와서 좀 교통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모스타바 하메네이 지금 부상당했다는 얘기만 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독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혁명수비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혁명수비대 쪽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다르게 또 말한다면은 모스타바가 상당히 신변이 불안한 상태에서 혁명수비대가 모스타바를 둘러싸고서 그 사람의 의견을 자신들이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조금 더 미국과 더 싸워야 된다는 주장 쪽이고요. 그렇다면은 미국과 협상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안 좋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자칫하면은 조금 더 강경한 사람들이 더 주도권을 잡게 된 경우에는 그리고 현장의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명령체계가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그럴 경우에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면 휴전이 깨지고 또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겠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협상보다는 끝까지 항전하는 쪽에 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협상이 다시 진행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우선 협상이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협상에서 의견을 서로 하다가 결렬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대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하려면 조건은 하나겠죠. 이란 측이 요구하는 건 적대행위 하지 말라, 위협행위 하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이 지금 이란에게 가하고 있는 역봉쇄, 해상 역봉쇄 해제해달라는 거고요. 미국도 반대로 지금 기뢰 설치하지 말라, 이란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라 이런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먼저 해야지 우리는 안 하겠다 합니다. 만약에 협상만을 놓고 봤을 때는 파키스탄이 그 정도의 중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주하게 좀 뛰어다니는 건 있죠. 그럴 경우는 동시에라도 하루만이라도 예를 들어 협상만 하려고 한다면 하루만이라도 미국도 역봉쇄 하지 말고
이란도 하루만이라도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제안하면서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의 얘기가 너무나 달라요. 뭐 파키스탄이 지금 너무나 손님 맞을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양측 다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파키스탄 상당히 초조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럴 정도로 움직였을 정도로 양측 간의 의견을 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파키스탄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외교력이 달려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양측 간에 하여튼 먼저 조건을 낮춰야 되는데 체면을 너무나 차리고 있고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이번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을 하기가 누가 더 먼저 양보하면서 협상을 갈 것인가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 짓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재개될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미국 측이 이제 1차 회담을 하고 나서 했던 말이 갈레바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실세라고 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대표 단장으로 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의사 결정자들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뭐 테헤란에도 계속 뭐 보고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 사람들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은 이란 안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내부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통일된 의견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나온 거 봤을 때는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정리가 되고 이제 강경파가 승기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다. 뭐 강원 양면책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강경파 쪽에서 장악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갈리바프라든가 강경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지금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몰려 있는 것 같고 외교부는 외무부 장관 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외교부 측에서 잠깐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부분 개방했습니다만 바로 혁명수비대가 뒤집는 발언했었죠. 오히려 뭐 외교부 보고 멍청이라고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까 안에서 지금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협상팀을 지금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아흐마드 마이디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고 국가안보회의 또 사무총장이라는 졸가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 사람들이 협상을 원할지 너무나 강경파들이 있고요. 지금 뭐 외교라든가 경제 이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미국과의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갈지 상당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동일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 우리가 몰랐던 혁명의 세계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